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U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같은 경우 워낙 러시아나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수출 주도의 그렇죠. 국가들인데 예. 러어 전쟁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이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측면들이 없잖아요. 제조업체로 인해 예, 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EU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뭐 크게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예. 드리면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많이 약화되면서 그 미국과 특히 대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걸 또 크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또 유로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예.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또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이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 또는 침체되는 이런 모습들 보인 반면에 네. 오히려 2010년대 문제가 됐었던 이제 피그스 국가들, 뭐 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최근 한 1, 2년 동안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예. 지금 EU 내에서도 좀 지리적으로 뭔가 경제 성장률이 약간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픽스 국가, 뭐 폴란드, 이탈리, 그리스 재정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독일 경제가 지탱할 수 있었던 거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에서 공급되는 산업의 원자재라든지 자원, 부품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독일 경제가 침하된다면 결국 픽스 국가라든지 나머지 국가들도 언젠가는 영향권 안에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 독일 같은 경우가 유럽 전체 GDP에서 한 24% 정도를 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정적으로 독일의 경제가 어느 방향을 갖다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EU 전체 GDP 그다음에 뭐 작게는 유로존의 GDP가 같이 결정 짓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독일 경제가 아무래도 잘 나가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같이 좀 뭔가 동반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워낙 독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주변국들도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번외 질문인데 제가 궁금해서 한때 도이치방크의 부도설, 파산설 네네. 이게 상당히 언론에 많이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엔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도이치방크의 파산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언젠간 도드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도이치방크라든가 코메르츠방크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미국 경제 제재 관련돼서 뭔가 좀 예전에 어떤 부패 이런 또는 좀 그렇죠. 불법적으로 자금 대출을 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위기를 겪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한 수년 전부터 그 도이치방크나 코메르츠방크에 관련된 얘기는 좀 많이 기사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워낙 뭐 독일 기업들도 비롯해서 유로존 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들 은행으로부터 좀 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기업의 경우에 네. 반사적으로 또 이런 은행에 또 부담을 갖다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이 지금 조성되는 상황이어서 네.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뭐 이런 도이치방크의 이런 위기설이 이제 해소됐다 또는 완전히 잦아들었다 이렇게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계속해서 지금 이게 잠재적으로는 이런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내관으로 남아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제 기억에 또 한 개가 UBS하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합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은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뭐 아무래도 워낙 그 상징적으로 스위스 은행들이 갖고 있던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이게 좀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유럽 전체 내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 또는 금융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평가도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오히려 그 합병을 통해서 좀 더 네. 안정적으로 뭔가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복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유럽에 불어닥친 GDP 대비 110%가 넘어가는 재정적인 부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국가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해소를 하고 있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정부 재정 적자가 GDP 3% 그리고
정부 부채로 봤을 때는 GDP 60%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갖다 좀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좀 최근에 피그스 국가들이 원래는 이제 뭐 재정 적자가 워낙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많이 그 재정 적자가 완화가 되는 심지어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가 터지기 직전에 거의 흑자 재정으로 돌아서게 되는 예.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재정 개혁이나 이런 것들 갖다 통해서 좀 성과를 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다시 또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최근에 올해 이제 나왔던 것이 EU 27개 회원국 중에 11개 회원국이 네. 지금 EU 집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그 GDP 대비 3% 재정 적자를 다 초과해서 지금 재정 적자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11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EDP라고 해서 Excessive Deficit Procedure라고 해서 네. 과다 재정 적자 처리 절차라고 해서 좀 이거 적자 규모를 좀 줄여라라는 이제 이런 권고를 갖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들인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적으로 3%를 갖다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 EDP를 갖다 바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완만하게 재정 적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네. 그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유럽 전반적인 국가들이 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앞에서 주신 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 오태현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유럽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조금은 안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도이치방크의 말씀도 주셨고 유럽의 재정 적자가 국가별로 차등화되어 있다는 말씀도 주셨고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분위기도 말씀 주셨고 위기의 시발점이 올까요? 만약에 온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고 어디서부터 촉발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많이 이제 유럽 경제가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이런 기사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같이 비교가 되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좋은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EU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 위기에 대한 이제 뭐 원인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게 좀 위기라기까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U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같은 경우 워낙 러시아나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수출주도의 그렇죠. 국가들인데 예. 러어 전쟁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이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측면들이 없잖아요. 제조업체로 인해 예, 가지고 그리고 그죠. 특히나 네. EU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러어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이거에 대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뭐 이제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EU 경제가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특히나 많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EU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뭔가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는 것 같다 많이 또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네. 최근에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 총리였고 그다음에 ECB 총재였던 그렇죠.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제 그 EU의 경쟁력 미래에 관한 이제 보고서를 갖다 냈는데 거기서도 계속 현재와 같은 EU의 경쟁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EU의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부터 해서 다양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 지금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EU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네. 이슈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올해 말에 출범하게 될 이제 차기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EU 정책 의제화해서 정책을 갖다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EU가 28개국 회원국이라 했는데 27개국 회원국이네요. 우리 저 오태현 박사님이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슈가 하나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 경제는 끝났다. 제가 그때 한 3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영국의 입장도 그렇고 영국도 뭐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유럽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확대되니까 정치도 상당히 불안정성으로 가고 있는 상황. 경제와 정치가 이렇게 막 엇갈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해라고 불릴 만큼 이제 뭐 미국을 그렇죠. 비롯해서 유럽 굉장히 다양한 주요국에서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특히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유럽 네. 의회 선거는 이제 앞으로 5년 기간 동안에 유럽 의회를 갖다가 구성하게 될 의원들을 갖다 이제 선출하는 네. 행위였는데 네. 그 유럽 의회 선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EU 집행이 또 출범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EU 차원에서 만들어질 어떤 법이라든가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 의회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뭐 중도 대연정이라 부를 수 있는 EPP라든가 뭐 SMD라고 하는 이제 중도 대연정이 좀 그나마 선방을 했고 네. 그런 반면에 또 극우 또는 이제 강경 우파라고 불리는 이제 정당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 약진을 한 이런 극우 성향 또는 이제 강경우파 성향의 정당들이 이제 EU 정책을 갖다가 마련하고 결정하는 데서 영향을 갖다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유럽의 선거가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 또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네. 이제 프랑스에서는 조기 총선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크롱 같은 경우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자신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굉장히 낮은 득표를 갖다 보였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정치적인 승부수를 갖다가 펼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기 총선을 갖다 실시를 했는데 네. 뭐 역시나 좀 현재에 대한 마크롱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들의 불만이 이번에 네. 조기 총선에서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사회당에 대한 좌파 연합에 대한 어떤 좌파 연합이 일당으로 올라서게 됐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마크롱에 대해서 특히 마크롱이 지금 현재 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지금 집권 2기에 지금 뭐 들어섰는데 네. 아무래도 마크롱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반발을 갖다 보였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심에서 이것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영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한 측면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특히나 또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까지 이제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14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이런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제 이런 선거가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뭔가 노동자들이라든가 이제 프랑스 국민, 영국 국민들에 대해 뭔가 경제적으로 비용을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집권당 말고 다른 당에 대한 어떤 그런 표심을 갖다 더 얹혀줘서 그러면 좀 뭔가 바꿔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서 좀 많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한번 이렇게 제 나름 속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 근데 복지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가별로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심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의 선거에 있어서 보수 쪽보다는 좀 더 좌파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성향의 정당들이 표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표를 얻어서 총리가 되고 내각을 구성한다면 유럽이 안고 있는 이 성장의 정체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레이거노믹스 같은 문제는 미국이 자유시장 개방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주체 국가니까 가능하지만 EU 27개국이 야 우리도 이제 레이거노믹스와 비슷한 마크로노믹스 같은 거 한번 하자. 그래서 시장 규제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해버리고 한번 계획하자 이러면은 유럽 경제가 살아날 수, 뭐 어떤 성장 정책이 뚜렷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아까 그 마리오 드라기 총리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EU의 미래의 어떤 그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다양한 정책 공고를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았다. 일단은 네. 같은 기간 만약 미국에서 한 3천 건 정도의 규제 개혁안이 발의가 됐었다면 EU에서는 한 13,000건 이상 가까이가 규제 개혁의 법안이 발의된 걸 예. 갖다 이제 예로 들면서 예. 그럼 너무 불필요하게 기업들의 어떤 그런 성장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에 뭔가 좀 제약을 가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이제 EU가 자제를 하고 오히려 투자를 갖다 좀 더 확대를 하면서 그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걸 갖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드라기 총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간 한 7,500억 유로에서 8,000억 유로 추가적으로 공공재정과 민간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EU 차원에서 이런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렇죠. 데한 어떤 그런 회의적인 평가도 아무래도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민간 부분의 투자를 갖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시드머니 이제 공공 부분의 투자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EU가 어떤 식의 전향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 EU 같은 경우는 7년 단위로 공동체 예산을 갖다가 좀 이제 정해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이 2021년부터 27년까지 예산이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앞으로 이제 28년부터 그 다음 7년간의 EU 예산을 갖다가 뭐 내년부터 내후년 기간에 이제 논의를 시작할 텐데 그렇다면 그때 조금은 늦었더라도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뭔가 EU 산업의 경쟁력을 갖다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투자 지원을 갖다가 그 중장기 예산에서 좀 담아낼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 지원 마련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 독일 경제도 워낙 안 좋고 또 프랑스 경제도 뭐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가 워낙 지금 경제력 또 안 좋고 또 정치권에 대한 인기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 또는 개혁 정책들이 뭔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갖다가 얻어내면서 뭔가 추진되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다 대신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EU 차원에서 뭔가 정책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차기 이제 EU 집행위원장 연임이 확정된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뭐 정치적 경제력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문제인데요. 질문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유럽스럽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우리가 유럽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 측면. 왜냐 그러면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정부 국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결정을 하고 미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각 주별로 나름대로 주법에 따라서 분배가 되고 분파가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EU의 역사가 비록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가지고 있는 의회나 집행부의 영향력 이것이 각국의 주라고 치면 미국의 주라고 치면 이런 각국의 전파가 될 때 과연 그 헤지모니라든지 카리스마 또는 그 유럽스러움 그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E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합의 역사만 놓고 보면 거의 뭐 50년대 후 그때부터 그렇죠. 지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EU는 이제 통합을 갖다 심하는 과정에서 이제 EU 회원국하고 EU 집행위,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권한을 나눠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몇 번에 걸친 조약을 갖다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권한이 조금씩 커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렇지만 산업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U 집행위원회와 개별회원국이 같이 뭔가 권한을 갖다가 나눠 갖고 있는 공유된 네. 권한을 갖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EU스럽다라고 무엇이 EU스러운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는 EU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 파워에 대한 측면 확실히 적거든요. 이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면 EU가 좀 더 자신들이 강점을 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소프트 파워, 연성 권력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권, 환경 네. 또는 뭐 규범 이런 부분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느냐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는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의 일기 때 이제 유럽 그린딜을 갖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갖다가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보면 좀 리더십을 가져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2기로 넘어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폰데어라이언이 약간 그 포커스를 바꿨거든요. 환경과 경제 성장을 같이 가야겠다라고 약간의 이제 좀 균형 잡힌 어떻게 보면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런 부분에다 이제 방점을 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예전처럼 환경을 갖다 무조건 우선시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환경을 갖다가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약간 바뀐 이유스러운 모습이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 안보가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와 안보를 같이 가고 있는데 이제 EU도 이제 경제 안보 전략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환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네. 환경과 같이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하면 이제 담보해 나갈 것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면 EU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차기 EU 행정부가 좀 자신들만의 어떻게 보면 EU스러운 어떤 정책들을 갖다 좀 모습들을 이렇게 좀 씌워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국가, 유럽 국가라고 하면 물론 뭐 동유럽 국가와 같이 구소련에서 이제 갓 해방이 되어서 30년 전에 성장이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은 상당히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복지 그러면은 재정이고 연금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프랑스 마크롱도 연금 개혁을 주장하다가 인기가 떨어져서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러면 EU 27개국에서 가장 큰 앞으로의 성장의 문제를 짚어 나가려 그러면 연금의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복지 정책의 어떤 수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EU 차원에서 뭔가 재정, 특히 그 복지 정책과 네. 관련돼서는 뭔가 주도적으로 이 정책을 갖다 제안하거나 발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오히려 이거는 아직까지도 회원국 자체적인 각자가. 권한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EU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적자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뭔가 좀 자제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좀 견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복지 정책이 워낙 유구한 역사를 갖고 특히 유럽 내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EU 내에서도 이제 약간 지리적으로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복지 정책을 갖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개별 회원국의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좀 너무 과도하게 연금 복지 재정이 좀 적자로 돌아서는 이런 것들을 다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타협이라든가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 사안이고 EU 차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뭔가 관여를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내의 자본시장의 규모가 런던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도 안 된다고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에 있어서 자산시장의 투자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는데 유럽 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서양 건너 미국 뉴욕 시장에 다 뺏겨버리고 유럽은 또 반은 영국이 가져가 있고 그 반을 가지고 나머지를 유럽 내부의 대륙에서 가져간다면 이거는 미래 유럽 성장 동력의 중요한 실탄이 될 수 있는 자산의 투자, 자본의 투자 이게 위협받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EU 같은 경우는 미국과 비교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혁신 기업이라 할 만한 그러니까 그렇죠. EU 자본시장 내에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대상이 그렇게 미국과 비교할 때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죠. EU 내에서 굉장히 많은 뭐 자본력이 어떻게든 은행권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처가 EU 영내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으로 가는 걸 갖다 영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기업이라든가 혁신 기업들을 갖다 좀 육성하는 데 이런 투자 재원들이 또는 뭐 은행의 자본들이 활용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EU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규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방점을 찍고 있다 보니까 뭐 디지털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뭔가 규제를 갖다 오히려 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가 EU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어떤 그런 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이런 첨단 기업들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 갖다 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들은 좀 더 풀어줘야 네. EU 영내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런 모멘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EU가 좀 고민이 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성적인 설명에 덧붙여서 정량적인 설명을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금리와 환율과 같은 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야 이미 각국별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뭐 인정을 한다 치도 적어도 22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 정책에 사용되는 금리와 환율의 문제만큼은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역시도 런던 금융시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2016년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그때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금리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ECB 차원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유로화를 지금 현재 유로화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20개 회원국인데 이 20개 예. 회원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부터 해서 경제 펀더멘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점에 봤을 때 어떤 국가는 좀 더 경기가 호황일 수도 있는 국가가 있을 테고 또 그렇죠. 어떤 시점에서는 그 같은 시점에서 어떤 국가는 그래도 경기가 좀 약간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유동성 많이 공급하고 경기가 네. 너무 호황일 때는 금리를 올려서 뭔가 유동성을 다시 이렇게
끌어들여서 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회원국이 다 동일한 어떤 경제 여건 경제 상황을 갖다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골고루 뭔가 혜택이 가거나 또는 충격이 최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시비가 해온 걸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거에 특히 유럽 재정위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 시비는 그 당시에 유럽 경기를 갖다가 경기가 지지부진했을 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부양을 1차적으로 ECB의 미션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ECB의 유일한 지금까지 조약상의 유일한 임무 중에 하나는 2%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통제한다는 게 가장 제1 미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좀 ECB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는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서로 다른 경제 규모, 서로 다른 경제 펀더멘트를 갖고 있는 회원국들을 갖다가 20개 회원국을 갖다 동시에 이제 이 금리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무래도 단일국으로 이루어진 중앙은행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크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었던 대공황 말입니다. 대공황의 단초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럽과 미국의 관세 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유럽에 대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힐 건데 11월 5일 날 과연 바이드노믹스의 현 리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이 유럽과의 관계 조정에 있어서 나토 뭐 탈퇴하겠다 이야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각각. 우선은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네. 이제 그런 경쟁에서 네. 지금 뭐였든 간에 트럼프는 유럽에 한번 이제 겪어봤죠. 그렇죠. 이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올라왔을 때 이혼해서 지금 이 집행위 차원에서 TF도 결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제 그렇습니까? 트럼프 당선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예. 뭐 비공개로 이제 그 TF가 운영이 돼서 이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혹시 우리나라도 TF가 구성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네네. 예,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 각각 당선됐을 때 EU 입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뭔가 손익계산서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네, 뭐 그렇죠. 누가 훨씬 더 페이버러블하고 오히려 또 불리한지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트럼프는 우리가 이제 그 분야를 한 세 가지 나눴을 때 안보 분야, 그렇죠. 그 다음에 통상 분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 기후나 뭐 이런 분야를 놓고 봤을 때 안보 분야에서는 트럼프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EU 회원국들이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3% 또 2%까지 막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뭐 자신 뭐 미국은 이걸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네. 굉장히 엄포를 갖다 놓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우크라이나 입장에 서서 지금 러우 전쟁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EU하고 좀 더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트럼프는 당연히 굉장히 대중국 강경 노선이고 그리고 EU하고도 언제든지 이제 그 관세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트럼프는 당연히 당선이 되게 되면 EU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수를 밖에 없겠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게 좀 뭐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뭐 IRA도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 신뢰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미국 국익이 좀 더 우선시 될 경우를 갖다가 그렇죠. 바이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재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EU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해리스이긴 하지만 바이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언제든 네. 미국의 국익이 우선시 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보다 오히려 좀 대화를 계속해서 하면서 뭔가 그런 불확실성을 갖다 낮춰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해리스와 또 EU가 좀 더 비슷한 입장이 많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자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해리스도 좀 굉장히 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 놓고 봤을 때는 뭐 트럼프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지에서 다 어떻게 보면 EU와 대척점을 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그렇죠. 있다고 한다면 해리스는 그나마 좀 EU에 가깝긴 하지만 뭐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래도 불확실성이 없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그 두 명의 후보 중에서는 해리스가 될 때 그나마 좀 EU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궁금했던 게 유럽 정도 되는 경제 규모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뭐 주요 기술, 안보에 관련된 주요 기술에 대한 제재라든지 수출 금지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되는데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역발상도 했거든요. 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느냐.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독일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된 종사자들이 한 200만 명 근로자들이 존재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침하되고 어두운 측면이 유럽 경제에 미치고 있으니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고 한번 일해볼 수도 있지 않냐. 뭐 미국 너들 마음대로 해보려면 해봐. 이런 정도로 나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동시에 중국을 방문한 네.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폰데르라이엔 같은 경우는 약간 배드캅의 역할을 많이 했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국캅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좀 더 프랑스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유화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면 네. EU는 좀 더 원칙적이고 좀 원론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EU 입장에서 그게 완전히 미국처럼 뭔가 대놓고 뭔가 갈등을 빚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중국과 완전히 손을 잡기에는 중국의 어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EU 내에서 많은 불만들이나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노선 자체가 미국만큼의 강경 노선에서는 좀 더 완화된.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초반에 디커플링을 얘기할 때 EU는 디리스킹을 얘기한 예.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과도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오는 취약성을 갖다가 낮추는 게 오히려 EU한테는 좀 더 좋은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국 그 노선이나 정책이 좀 미국만큼 세게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갖다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EU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판단해야 될 문제가 존재합니다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 앞에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독일이 유럽 경제 전반이 거의 뭐 90% 이상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줬고 성장을 하더라도 실질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한 환경 문제에 관한 이슈가 많이 남아있는 유럽 경제로서는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어우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러시아에 대한 너무 과도한 에너지 수입이 좀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것도 네. 그렇고 그래서 리파워 EU라는 어떤 이제 에너지 전략을 갖다 새롭게 발표를 하면서 그 목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부분의 수입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다른 부분에서의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의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다 높이겠다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정책 옵션들을 갖다 제안했었거든요. 근데 네. 단기간에 과연 이게 그렇죠. 당장에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이거 뭐 에너지 위기 없이 EU가 이걸 갖다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러니까 비관적인 어떤 평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했든 간에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든 좀 잘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까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기인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EU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작용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이 이제 1.8% 이제 2% 이내로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 특히나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EU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늘려나가고 그리고 네. 적극적으로 지금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네.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갖다 좀 약간 분산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지금 뭐
어떻게든 지금 이제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네. 이것이 앞으로도 또 계속 이 에너지 위기가 그쵸.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EU가 얘기하고 있는 뭐 2040년까지 어떻게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다 높이겠다고 하는 게 과연 저게 타당한 그렇죠. 목표냐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U 내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 특히나 프랑스가 워낙 친원전 국가이다 보니까 에너지 이 리스크 특히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간에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문제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충분히 늘려나갈 때까지 과도 기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 안보를 갖다가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뭐 원전에 대한 어떤 이런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주도가 돼서 이제 EU 내에서도 친원전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녹색 분류 체계라든가 또는 EU에서 이제 기후 중립 산업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 기후 중립 산업법에서 초반에는 예. 원전이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주요 친원전 국가들이 굉장히 설득을 해서 그 기후 중립 산업법 안에도 원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원전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 내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기존의 어떤 원전 기술을 갖다 활용된 원자로가 아니라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형 원자라든가 네. 또는 AMR, 그래서 첨단 원자로를 갖다가 앞으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그 안정적으로 뭔가 지을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신형 원전에 대해서 네. 기술 투자도 하고 이런 기술 투자된 신형 원전을 갖다가 앞으로 짓겠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EU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 또는 에너지 시큐리티 관련돼서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원전과 신재생을 같이 갖고 나가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EU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쪽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또 어렴풋이 생각이 난 게 유럽도 국가 이익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동맹국에. 그렇다 그러면 러시아가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유럽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확률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서 오히려 러시아하고 관계를 더 정상화시키고 잘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도 말이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고 하면 러시아의 어떤 입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럽 경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저렇게 러시아하고 각을 세울까? 어차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에. 그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EU가 굉장히 에너지 수출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지역이 서로가 약간의 취약성이 있거든요. 디펜더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EU의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에 대한 굉장히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게 좀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나갔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뭔가 한 발을 빼고 뭔가 협상했던 테이블로 나올 줄 알았지만 러시아도 똑같이 EU도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상호간의 높은 의존도를 갖다가 상대방이 뭔가 입장을 바꾸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서로가 이제 바꾸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EU가 갑자기 또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그럼 제재를 풀고 이러기에는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EU 입장에서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뭐 미국도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 EU가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초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안보와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종전이 되느냐, 어떤 식의 마무리되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를 전쟁이 끝나고 나면 10년 동안에 복구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한 4,800억 달러 정도 되고 매년 지금 2년 동안에 480억, 10분의 1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의 규모를 차라리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기술로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한다면
유럽 경제의 부흥을 꿈꿀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쓸데없이 자꾸 유럽 대륙이 미국에게 의존하는지가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그 ESG에 관련해 가지고 파리 기후 조약도 있지만 향후에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 2028년부터인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포항제철이나 일반 이런 제철소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탄소광 플러스 그거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엄청나게 관세가 매겨질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이 그래도 유럽 대륙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난 전쟁이다 보니까 그렇죠. 즉 경제적인 어떤 그런 뭐 계산 이런 거보다도 지금 안보적으로 지금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EU의 입장에서는 이 러우 전쟁이 빨리 종전이 되고 그 다음에야 뭐가 있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특히 경제적인 어떤 뭐 논리라든가 이걸 끌고 와서 뭔가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탄소국경 조정제도 CBAM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인데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한마디로 비용 부과가 이제 개시가 되거든요.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는 이미 발효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비용 부과는 하지 않고 이제 수출업자가 이윤의 수입업자한테 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는지 그 배출량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26년 1월부터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뭐 여객 기업들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철강 부분, 철강, 비료, 알루미늄, 뭐 수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6개 품목에 있어서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근데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내다본다면 제가 이제 EU 집행위의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것이 유럽 의회에서는 이 6개 업종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석유화학 제품도 제한을 했었거든요. 이거 왜 뺐냐? 근데 EU 집행위에서는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제한한 모든 품목을 다 못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달리 얘기하면 지금 현재 26년 1월 1일 전까지 만약 EU 집행위에서 충분히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만약에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 비용 부과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그 CBAM의 적용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제품의 생산 공정을 갖다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측면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경쟁기업, EU 역의 우리 경쟁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경쟁력을 갖다 담보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EU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또 큰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